우리 잘 쉬셨어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들도 뭐 말로만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어쨌든 올해 5월 달에 맞부딪히게 될 작년 여러분 선배들 푸신 중간고사에서 독서 4지문 중에 하나 요거 풀어봤는데 요렇게 할게. 쌤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테니까 지금 55분이잖아 55분이니까 내가 10분에 한 번 카운팅하고 뭐 20분에 한 번, 아니 15분에 한 번 카운팅하고 20분에 카운팅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다 푸니까 이거 읽고 4문제 다 푸니까 얼마 정도 걸렸는지 한번 이렇게 위에다가 작성해 봐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거 기준으로 한 4지문 풀려면 시간 이만큼 있어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게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55분부터 해가지고 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17분 잡았고 다 마무리 하셨네요. 네, 너무 잘하셨고 역시 우수하십니다. 네, 역시 갓 국제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어때요 여러분? 17분 정도 걸렸는데 50분 시험에 우리 이렇게 17분짜리 쓰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나머지 것들 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쌤이 뭐 100문이 불여의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나머지 질문들도 다 이런 형식이거든.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EBS 수능 특강 약간 연계해 주셨고 왼쪽 부분은 완전 처음으로 하셨고 근데 이제 뭐 내신 수업은 이렇게 진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진짜 심플하게 쌤이 진짜 심플하게 여러분 독서라고 하는 어떤 이 과정 독서라고 하는 과정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 시험 그치 시험은 항상 뭐에 제약이 있냐 이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 시간 그러니까 요 변수를 가지고 있는 독서를 읽어내는 방식은 그냥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최초 독해 할 때 이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두고 가도 되는 정보들이 있는 걸 좀 구분해 주는 거야. 구분해 주는 거. 쌤이 요 끌고 가야 되는 정보를 이제 메타 정보라고 부르거든요. 메타 정보. 그리고 두고 가도 되는 정보들을 약간 구체 정보라고 불러. 디테일 정보고. 그러니까 독서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최초 독해할 때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정보들을 끌고 가고 두고 가도 되는 정보들을 좀 두고 가는 거야. 그다음에 두고 간 다음에 언제 확인해 보는 거야? 언제 확인해 볼까요? 두고 가는 정보들은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연적이야. 필연적.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독서를 잘한다는 친구들은 뭐가 중요한 정보고 뭐가 좀 덜 중요한 정보인지를 알고 최초 독해할 때 끌고 갈 애들만 딱딱딱 끌고 가고 두고 가도 되는 애들은 두고 가는 거야. 그게 자신이 있는 거야. 요건 이따가 물어보면 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이렇게. 요거는 중요한 정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릴 때 책을 뭐 많이 읽은 친구들 유리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솔직히 맞는 말이야.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못 읽어내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앞으로 혼자 공부하실 때 그냥 가볍게 나중에 이제 뭐 6, 7월 넘어가서 뭐 파이널 모의고사 풀고 이럴 때는 이제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못 하는데 지금 좀 1, 2월에 시간이 있을 때 조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의 컨텍스트로 읽는 게 아니고 요 앵게의 글이 좀 섞여 있구나 붙어 있구나 좀 이런 느낌으로 글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뭘로 나누는 걸까요? 여러분 문단으로 나누는 거야. 문단으로. 이거 몇 개냐 문단이? 졸라 많죠? 보통 수능에서 여러분 6개 문단 잘 안 넘깁니다. 한 5개, 6개 문단에서 끝나. 몇 개죠 문단이? 들여쓰기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몇 문단? 1문단 그 다음에 2문단 그 다음에 3문단 쭉 내려와서 4문단 표 있고 5문단 그 다음에 옆에 6문단 그 다음에 7문단 그 다음에
8문단 있고 마지막에 9문단 있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글에는 이 메타 정보가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있는 거야. 9개에서 10개 정도. 내가 이 최초 독해를 끝내고 나서 남겨야 되는 이 메타 정보가 한 9개 정도. 쌤이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도 최초 독해 끝나고 여러분이 남겨야 되는 이해도가 몇 프로 정도냐고 하냐면 70% 정도라고 해요. 70%. 100%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시간 때문에. 읽고 한 70% 정도만 넘어가면 문제 푸는 지장 없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70% 이해도 중에 요 메타 정보는 반드시 껴 있어야 돼.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냥 키워드 같은 걸 좀 남기는 거야. 키워드 같은 걸. 네.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좀 전문용어 스키마라고 하는데 키워드를 남기는 거야. 키워드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일문단 뭐 특허법에서는 발명한 자 또는 그 승객의 독점적 배타적 원리 특허권 주고 블라블라블라 막 읽으면 머릿속에 일문단은 무엇에 관한 정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특허권, 이건 특허권 이런 거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키워드 남겨놓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가능하면 내가 담아갈 수 있는 단어들은 좀 담아가고. 두 번째 문단 가서 특허권 특허 신청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 약간 뭐에 대한 좀 이야기가 가장 메타 정보인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렇죠. 특허 출원 명세서가 핵심인 것 같다. 그치? 여기서 이제 메타 정보가 이렇게 구체 정보로 나뉠 때, 쌤이 나중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메타 정보가 구체 정보로 찢어질 때 반응이라 이런 얘기하거든. 특허 출원 명세서가 어떤 구체 정보로 찢어지고 있을까? 그렇죠. 발명의 설명과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이 특허 보존사, 즉 권리범위 특허 청구범위.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약간 꿀팁 하나 드리자면 수능 평가원에서 내는 지문은 메타 정보가 요 순서대로 분류가 되면 구체화 순서도 요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근데 이제 물론 이건 학교 선생님이 쓰신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뭘 끌고 가요? 특허 청구 범위를 이렇게 끌고 가죠. 특허 청구 범위를 끌고 가서 사실 얘는 뭐하고 뭘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신규성하고 그렇죠. 진보성.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신규성하고 진보성. 그 문제에서 신규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 3문단. 진보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 3문단.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가셔서 이건 특허 출원 명세서의 예시 일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 엮어서 특허 출원 명세서에 예시 해가지고 무슨 항하고 또 무슨 항으로 나뉘어요? 독립항하고 종속항 이렇게 나눠서 요거는 요거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얘는 얘를 약간 부연 설명해주고 여기서 뭐 받는 거 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문단 가셔서 여기는 여러분 메타 정보가 뭘까요? 여섯 번째 문단 실시, 그렇죠? 뭐 실시에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네. 뭐 실시료 요거 관련된 거 얘기해요. 문제에서 실시료 얼마, 뭐 실시권 얼마 이러면 여섯 번째 문단. 그 밑에 일곱 번째 문단. 뭐가 메타 정보인 것 같아? 특허권 침해,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허권 침해를 받으면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돈 내놔 이씨. 이렇게. 그래서 또 요걸 끌고 내려오죠. 손해배상 청구 방식에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요것도 이제 좀 센스 있으셨으면 요것도 메타 정보가 요렇게 분류됐는데 첫 번째는 뭐야? 일시리 청구. 좋습니다. 그래서 생산할 수 있었는데 저작기 때문에 못한 만큼에다가 곱해가지고 한다고 했네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는
아,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두 개가 있어. 9번째 문단에는 첫 번째 케이스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보는 경우. 두 번째, 저 도둑놈의 이익액을 나의 손해액으로 책정하는 경우. 그럼 전마가 번 돈은 전부 내가 손해받은 돈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 실시로. 좋아요. 세 번째 실시로. 특허권 가서 쓰는 건 괜찮은데요. 가서 쓰는데 그 특허권 이용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생산할 때마다 저한테 실시료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그렇게 메인 정보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요 아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독해라고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 쌤 따라해봐. 완독 후 통독. 다시 완독 후 통독. 네. 지금 글을 다 읽었잖아. 그러면 허겁지겁 문제로 내려가지 마시고 가볍게 요 지문들을 한 번만 통독해줘. 통독. 아, 1문단은 특허권 이야기였고 두 번째 문단은 특허 출원 명세서 있었고 세 번째 문단은 신규성, 진보성, 네 번째 문단은 독립항, 정숙항, 여섯 번째 문단은 실시료, 여섯 번째 문단은 특허 침해 나올 때 손해배상 청구,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청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약간 지문 읽어 내려갈 때는 이렇게 숲에 들어가서 막 나무를 보는 느낌이라면 마지막에 통독할 때는 아, 지문이 약간 이렇게 쓰여져 있네. 이런 식으로 좀 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3 들어가서 여러분 수능 공부하면 대부분 다 구조적으로 막 가르치시거든. 막 이게 PNS 구조네, 뭐 Q&A 구조네, 막 문제와 해결 구조네, 이런 구조. 근데 구조와 더불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건 사실 더 중요해. 쌤은 약간 내용 파악하는데 더 주력하게 가르치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도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이런 질문 하다 보면 그런 구조가 되게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 70% 정도 이해도를 남겨야 이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1시간 주고 풀어봐. 여러분 다 풀겠죠. 근데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초 독해 때는 메타 정보 위주로 남기고 그 다음에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가셔서 뭐 1번에 실시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특허권을 사용하려면 그럼 이 실시권 이러니까 뭐 지문 초반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죠? 실시권 한 뭐 요 정도일 것 같네. 그치? 그러면 사람이 특허권을 사용하려면 해당 기술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아, 요건 약간 주어를 조금 써주셨어야 더 좋은 선지긴 한데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괜찮아, 다 틀렸어. 여기 한 분 빼고 다 틀렸어. 괜찮아. 이거 작년에 우리 학생도 틀렸어. 요건 선생님이 조금 4번 선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1번은 어쨌든 실시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 내가 특허자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실시권을 양도했다는 건 내가 얘한테 뭘 줬다는 거야? 실시료를 주고 받아온 거잖아. 그럼 이 기술은 이미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미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죠. 이런 거 이제 선후관계의 오류라고 하거든. 어쨌든 간에 정답은 1번이 될 거고 잘 모르겠으면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서 2번에 특허청은 물건 또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판정하여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스키마 남겨둔 걸로 가서 아까 특허청, 특허권 이러면 좀 질문 초반부였던 것 같아요? 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초반부였던 것 같죠? 한 2문단쯤 가셔서 뭐 특허권은 특허 신청, 즉 특허 출원을 한 뒤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두 번째 문단은 크게 까끌거리는 거 없네. 이거 맞고 됐어? 4번만 좀 볼게요. 4번만. 오늘 뭐 수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특허제도에서는 특허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어도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게 수능에 나오면 조금 문제가 되는 선지들이거든. 아마 여러분들이 4번 고른 것도 본문 내용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죠? 쌤 생각에는 과실을 가지고 이 선지를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뭔가 언급하시지 않았을까. 과실이라고 하는 건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과실이라고 하거든. 근데 특허 침해 상태를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쌤 생각에는
과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내신 게 아닐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언급했거나 아니면 뭐 자료를 주셨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가셔서 기업과 관련하여 부기를 탐구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거 이러면 주로 요 문단 가셔서 하시면 되겠죠. 4, 5 문단 가셔가지고 독립항, 종속항 이렇게 하셔서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요건 다 뭐 잘 푸셨으니까 쌤이 딱히 설명하고 없고 3번도 마찬가지죠. 3번도 1번에 니은의 서술된 세 청구는 모두 동일한 보호 아니죠? 독립항하고 5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보시면 좁은 보호 범위를 가느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보호 범위가 다르고 2번은 니은의 각 항은 특허 출원인 A가 특허권을 얻기 위하여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설명한 항목은 뭐죠? 독립항이죠? 종속항은 포함 안 되니까 2번도 땡. 3번에 청구항 2는 독립항을 인용하면서 형상에 대한 한정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니까 거저먹는 문제죠. 정답은 3번 됩니다. 그리고 4번 가셔서 멋진 문제죠. 멋진 문제고 해볼까? 연간 10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공장 설비를 구축한 갑은 연간 몇 대? 10만 대. 최대 생산 설비 능력이 10만 대입니다. 근데 한 해 동안 스마트폰 한 대당 100만 원에 8만 대를 팔았다. 그리고 대당 15만 원 이익. 을은 갑의 특허권을 침해했답니다. 돈놈 새끼. 특허권을 침해해서 스마트폰을 매년 8만 대 생산할 수 있어. 이런 8만 대. 그리고 한 대당 80만 원에 한 대당 80만 원에 얼마 팔았답니까? 6만 대를 판매했답니다. 한 대당 얼마의 이익? 대당 10만 원의 이익. 그 다음에 실시료율은 얼마예요? 실시료율은 5%.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보기 나오면 가볍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럼 천천히 해보자. 그러면 주로 몇 문단이겠어요? 당연히 7, 8, 9문단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실시로 물어보면 뭐 6문단, 7문단, 뭐 일시리 물어보면 8문단, 9문단 이렇게 두고 온 정보들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1번에 갑이 을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면 하고 선지 한번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연결 범위를 기준으로 선지를 한 번씩 이렇게 분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에 관련된 정보가 어디 있을까? 아, 맞아요. 제일 마지막 문단 같은 페이지의 왼쪽 위에 보시면 즉 일시이익과 관계없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은 뭘로 정한대? 실시료로 정하는 거야. 최소 배상액 바꾸면 실시료겠죠? 그러면 실시료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24억 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실시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판매액에다가 합리적 수준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거니까. 이 새끼 얼마에 팔았어? 80만 원에 팔았고. 나 문과라 수학 약해. 80만 원을 팔았고 대당 실시료율 얼마야? 5%네요. 그럼 얼마냐? 4만 원이죠. 여기에 몇 대 팔았어? 6만 대 팔았으니까 얼마입니까? 24억. 1번 선지는 맞는 선지네. 24억을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 경감 규정에 따라 여기서 선지 분절했으면 입증 책임 경감 규정은 한 8문단부터 좀 나오는 것 같죠. 갑은 을의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자신의 이익액, 이거 패러프레이징 하면 무슨 단어야? 일시이익. 그쵸? 그러면 7번째 문단하고 8번째 문단 맞는 얘기네요. 책임 경감 규정에 따라서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자신의 이익의 일시이익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3번에
갑이 을에게 일시이익 추정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면 한번 더 분절해 주시고, 갑은 스마트폰 수량 2만 대에 대한 이익금은 3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본문에 일시이익 관련돼서 찾아보면 되겠죠. 몇 번째 문단입니까? 8번째 문단. 그렇죠. 8번째 문단 가셔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일시이익이란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의 이익액, 즉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이때 일시이익을 특허권 침해가 없었을 때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다가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일시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답니다. 뭐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갑은 최대 얼마 생산할 수 있었어? 연간 10만 대 생산할 수 있었네. 근데 이 새끼 때문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만 대밖에 생산 못했어요. 8만 대밖에 생산 못했죠. 그러면 몇만 대 생산 못한 거야? 2만 대 생산 못한 거죠. 2만 대 생산 못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대당 얼마씩 얻을 수 있었는데 15만 원씩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거 못했으니까 총 얼마입니까? 30억. 아, 30억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글자네요. 우리 이영민 쌤이 아마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30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 그럼 4번 가보자. 통상적 실시간에 양도했을 때 갑이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아까 얼마였냐? 24억이었죠. 네. 갑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갑은 을로부터 가장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선지끼리 이율 배반이죠. 1번의 실시료가 24억이었는데 3번에 일시이익 적용했을 때 얼마야? 30억이니까. 그쵸? 정답은 4번 되겠네.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가장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뭐였을까? 우리 우수 학생들이니까 어떤 방식이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침해자 이익액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저 새끼 얼마 벌었어? 내 거 가져가서. 얼마냐? 대당 10만 원씩 남겼고 몇 대 팔았어? 6만 대 팔았죠. 그럼 이 새끼 얼마 벌었어? 60억 벌었죠? 네, 요거를 나의 특허권 침해 행위로 하는 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4번 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독서는 모든 정보 100%다 이해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지문에 짧아도 한 10분, 11분, 길어도 한 13, 14분 내로는 끝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변수를 하려면 끌고 가야 정보 끌고 가고 두고 가도 되는 정보는 좀 두고 가야 된다. 과감하게. 대신 다시 돌아와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메타 정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쌤 봐봐. 이걸 수능 볼 때 이렇게 정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어려운 질문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사회문화, 경제, 논리학, 그리고 법 지문 어려워하고 과학기술 보통 어려워하거든. 요런 질문들 나왔을 때는 다른 지문에서 시간 좀 줄여주고 인문예술에서 시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을 적는 건 맞는데 모든 지문을 다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어. 모든 지문을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근데 가능하시면 1월달, 2월달 기출문제 분석하면서는 요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 요 작업을 하는 것도. 알겠죠? 이렇게 하셔서 중간고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큐시트 가보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요렇게 쌤이 생각했을 때 요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고3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삭발하기로 했어요. 해와야 돼? 네, 알겠지? 삭발 아니면 눈썹 한쪽 밀기. 지금부터 1월까지는 기출에 나온 과학기술 그리고 사회문화 여기 적어봐. 아까 쌤이 말한 거 경제, 논리학, 법 이렇게
인문예술은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데아랑 현상세계 이 두 가지만 구분해 드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쫙 빨아들일 겁니다. 근데 경제랑 논리학이랑 법, 특히 경제는 좀 기본적인 스키마가 있어야 돼. 이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의 원리가 있어야 들어오거든, 머릿속에. 그래서 그거를 1월까지 기출에 나온 과학기술하고 사회문화 가볍게 정리한다. 언제부터 하시는 게 좋냐면 1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라고 적어놔. 1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선생님 저는 시간이 진짜 너무 없습니다. 저 수학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17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나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다. 이러면 14부터 25. 시간 없다. 그러면 17부터 25. 선생님 그것도 없습니다. 졸라 없습니다. 개 바빠요 선생님. 안 돼. 그러면 2학년도부터 아니야 넘어가 안 돼. 17부터는 해야 돼. 알겠지? 17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말에 이제 수능 특강이 나와요. 그러면 바로 공부 시작하십시오. 바로 공부 시작하셔서 1월 말에 수능 특강 나오면 바로 공부 시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은 그대로 나오거나 조금 확장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변형 문제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형민 선생님께서 잘 제공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 하셔서 준비하시면 100점 혹은 틀려도 하나 정도 그렇게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오는데 선물 주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대학교 잘 간 애들 중에서 문과 애들, 여러분 문과시죠? 네, 문과 애들, 야 문과인데 근데 막 이대 약대 간 애도 있다? 네. 그렇게 막 교차 지원이 되더만. 여자애가 확통 보고 수능 확통 보고 그 다음에 사탐 2개 봤거든? 근데 이대 약대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작년에. 여튼 그래서 쌤이 이제 뽑아와서 내가 이게 뭐냐면 한번 봐볼래? 뒤로 넘겨봐. 네, 제일 앞 페이지만 한번 읽어봐. 제일 앞 페이지에 당신의 친동생이 고3이 됐다. 고2 11월 12월 1년 동안 영역별로 무엇을 해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고3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인서울 할 수 있다. 조건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정리해주세요. 이 데일리한 과제를 적어주세요. 교재 강사 강좌면들까지 디테일하게 적으세요. 뭐 현우진 드릴, 강민철 쌤 강기분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예시야 예시. 아래 국어는 쌤이 야 이렇게 써줘라고 하는 예시니까 요건 참고하지 마시고 뒤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게 잠깐만, 학교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겠죠? 방금 나눠드린 게 성균관대 경영학과 합격한 친구, 반액 장학금 받고 갔습니다. 아니다. 강민철, 강기문. 요게 조대의대 합격한 친구야. 조대의대 합격한 친구. 그래서 좀 적어주세요. 이게 조대의대 합격한 친구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연대 사회학과 합격한 친구. 이거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얘네들은 당연히 재수생이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수능에 집중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인강 선택하거나 이럴 때 요게 연대 사회학과 했던 친구고, 요게 성균관대 경영학과 합격한 친구 거. 자. 야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여러분, 자료를 내가 웬만하면 다 수능 끝나고 술 사주고 해가지고 야 너 술 먹은 값을 좀 해라 해가지고 쌤이 이거 받아왔어. 잘했지? 요거는 얘도 성균관대 경영학과 합격한 여학생. 이렇게. 이 친구가 국어 진짜 못했는데 4등급인가로 시작해가지고 수능 때 1등급 맞고.
순서대로 연대 사회학, 조대 의대, 연대 사회학과, 성균관대 경영 2명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제 칭찬이 많아요. 김윤아 쌤 믿고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때? 이 정도면 좀 좋은 선물이 됐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쌤을 대치동에 입성시켜준 게 우리 동탄국제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은혜 갚는 태초마을 아세요? 태초마을? 태초마을로 내려와서 설레게 여러분하고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여러분 4번에 마무리. 하나만 더. 그 기출 문제집 쌤 추천. 이거 책 추천해도 되나? 마르고 달트록이라는 책이 있거든. 마르고 달트록. 요거를 내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1권부터 3권까지 다 사시고, 약간 바쁘다 그러면 1권에서 2권 정도까지만 이렇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푸실 때 이게 2, 5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아래로 내려가거든. 근데 난이도가 최근 수능이 어렵고 옛날 수능이 좀 더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푸실 때 만약에 내가 3권을 샀다 그러면 3권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3권 뒤에서부터. 알겠죠? 그래서 뭐 기출 분석 문제집 되게 많거든. 막 인강 선생님들 교재도 많고 뭐 또 하는데, 여러분 직접 내 손으로 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숙제 최대한 많이 하고, 요거 진짜 잘 썼어. 해설지도 잘 쓰고 했으니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막 이것저것 할 시간 없다 그러면 형빈쌤 수업 들으세요. 형빈쌤 진짜 내가 마지막에 써놨는데 그저 빛형빈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같은 강사로서 인정.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 다하십시오. 알겠죠? 쌤이 여러분한테 절대 뭐 재수를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2학기까지 내신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수능 완성도 어쨌든 연계되는 거니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생각보다 빡세다. 수능 최저.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공부하면 되겠지. 아니야 여러분. 수능 최소 등급은 잘 맞아놔야 돼. 영역별로 적어도 2, 3등급 내로는 좀 맞아놔야 돼. 적어도 2, 3등급. 영역별로. 그래야지 대한민국 최고 명문사학인 고대에 입학할 수 있으니까. 학종, 인문사학 8, 경영사학 5. 빡세. 그래서 내신 준비 잘 하시고 영역별로 2등급씩은 좀 맞춰놓자. 그래서 마지막에 좀 써놨는데, 가장 찬란하고 빛날 1년을 응원합니다. 저 아까 F라. 피땀 눈물 펑펑 흘리며 열심히 하십시오. 보상은 그보다 진합니다. 이거 내가 장담해줄게, 여러분. 알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가면 진짜 좋아. 근데 고대 합격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 내 꿈이 이화여자 대학교 여자친구 사귀는 거였거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을 한 100번 했어요. 100번. 1학기에 100번. 하루에 한 번씩. 그러나 결국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제 꿈은 우리 동생이 대신 이루죠. 고생하셨고, 알겠죠? 그리고 쌤이 지금 뭐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제가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쌤도 위에 수업하고 또 일정이 있으니까 3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1월 달에 수능 특강 나오면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자세한 거 이제 형민 쌤하고 좀 이야기 해볼게. 알겠죠? 그래서 혹시 쌤이 못 내려오게 되더라도, 그리고 나는 이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나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너무 또 건방진가? 하여튼 좀 많은 친구들이 있어야 쌤이 일요일에 또 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럼 내려오겠다. 아까 이렇게 형민 쌤한테 이제 이야기 드릴 텐데, 어쨌든 뭐 그건 차치하고 쌤하고 같이 수업을 하든 쌤하고 같이 수업을 하지 않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이익에 어떤 부합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 얘기니까 1년 동안 방학 때는 뭐 좀 열심히 하고, 수능 공부 좀 열심히 하고, 1월달 들어가면 EBS 수능 특강 빡세게 하고, 학기 중에도 내신 빡세게 하고, 3학년 2학기까지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도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알겠지? 중간고사 끝났다고 오늘 놀자. 이건 고3의 자세가 아니라고 했어. 내년에.
올해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 즐기자. 내년에. 여러분 지금 고3 알겠죠? 고3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고 혹시 뭐 궁금한 건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끝나고 오세요. 쌤이 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맞다. 요거 EBS 수능 특강 우리 요 특허법 지문 나왔던 부분 쌤 뽑아왔거든.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아 요런 식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한번 읽어봐봐.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니? 그치? 이 제주도에서 나 진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 사랑들 잘가. 국제고 I love you.